안녕하세요. 새해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에게 생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인연은 제가 25살,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죠. 저희 사촌 언니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언니는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본인은 연하가 취향이 아니라고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고작 연하란 이유로 남자로 안 본 사촌 언니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웃는 게 참 매력적이었고 매너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끌렸던 점은 사람이 참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제가 잘 먹는 음식은 꼭 기억을 했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돈가스나 스테이크처럼 직접 칼로 썰어야 하는 음식을 먹으면 먼저 다 썰어서 앞에 놔주고 옷에 뭐가 묻으면 제깍제깍 닦아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몸에 배인 배려 같아서 대충 감이 와서 물었죠. 지훈 씨, 혹시 동생 있어요? 네? 아, 티났어요? 맞아요. 사실 고향에 9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올해 중3인데 저도 모르게 혜민 씨를 제 동생 대하듯 했나 봐요. 남편은 동생 이야기를 제게 트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많이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말로는 사춘기가 늦게 와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지만 근데 평소에는 진짜 착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저번 기말고사에서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동생을 예뻐한 이유를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시동생은 상견례 날이 일요일이었음에도 교복을 잘 갖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해서 물으니까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성이 제가 혜민 씨한테 잘 보인다고 교복까지 입고 온 거야. 처음 형순이 만나는데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만날 수 없다고 아침부터 지 교복 셔츠 각 맞춰서 다려서 입었대. 아이, 좀 형. 형의 장난스러운 폭로에 얼굴이 빨개져서 썽을 내는 한참이나 어린 시동생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평생 외동으로 좀 외롭게 지내온 터라 그런 형제애가 부럽더라고요. 교복을 갖춰 입은 비밀이 탄로난 시동생은 그 후 식사 자리 내내 저를 쳐다도 못 보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던 터라 남편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엄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시동생도 뭔가 각 잡혀 보일 정도로 예의가 있었지만 시동생은 그런 시아버지 아래서 자랐다고 해도 그냥 타고난 성격적으로 숫기가 좀 없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이 서울에 살고 시댁은 지방인 만큼 시동생은 거의 명절에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명절에 시동생을 만날 때마다 쿠폰을 모으는 것처럼 소소하게 저를 재밌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낯가리고 숫기 없는 시동생이 점점 저한테 마음을 여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눴는데 저는 어른으로서 제가 먼저 천천히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동생의 생일이면 문화상품권 몇 장을 남편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남편에게서 지성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키가 10cm 컸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화 같은 걸 새로 사서 시댁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선물 공세가 잘 먹히니까요. 그랬더니 슬슬 제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 옆에 먼저 와 앉아서 말을 걸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서 한라봉 한 상자를 들고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지성이가 임신하면 신게 당긴다면서 너희 집에 가면서 꼭 사가라고 지 용돈까지 털어서 주더라 라고 하시는 거 있죠? 무슨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시간이 지나 눈도 못 마주치던 시동생이
저와 눈 마주치고 10분 이상 대화를 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남편의 눈썹을 닮고 제 코를 닮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덧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생이었던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시동생의 졸업식 날 저도 남편도 남편의 고향으로 갔죠. 졸업식 후에 시동생이 평소 좋아하던 초밥집에서 시동생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합격한 걸 축하했고 한창 대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께 시동생 자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지성이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 돌고 오기로 했다.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새로 올린 건물도 좀 되고 시설이 어디가 좋은지 봐야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고시원이 최선일까 싶더라고요. 시댁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년 내내 다닐 학교를 화장실도 부엌도 수십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공용으로 써야 하는 고시원이라니. 그 손바닥만한 방에서 시동생이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갑갑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당장 서울의 원룸이라도 얻을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이는 것 같았네요. 그날은 남편과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시댁에 가는 동안 깊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녁에 씻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동생을 고시원이 아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하자고요. 그 당시 저희는 방 3개짜리 빌라에서 살았는데 동네가 시동생이 가기로 한 대학과 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연히 두 분 다 난색을 표하셨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요새 고시원 시설만 좋은 곳 찾으면 괜찮다고, 화장실도 방에 딸린 곳 많다고 하시면서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그런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손까지 들어 흔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고개를 흔들며 말했죠. 그래도 어디 집만 하겠어요? 좋은 학교 갔는데 괜히 사는 환경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삼시세끼 매일 챙겨준다고 장담은 못해도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저희는 도련님만 좋다고 하면 당장 내일 들어와도 괜찮은데 도련님은 어때요? 시동생도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지만 내심 고시원에 가는 게 썩 달갑진 않았는지 며칠 고민 끝에 저희 집으로 들어와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동생이 짐을 다 옮기기 전 남편과 저는 비어있던 방을 정리해서 시동생이 쓸 가구도 들여놨어요. 시동생이 최대한 이곳을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집으로 생각해서 괜히 본인을 객식구라고 느끼질 않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집안일에 도움이 되고 보답을 하려는 게 보였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화를 냈죠. 아무리 그래도 형이 너한테 이런 돈까지 받을 정도로 능력이 없지 않다고. 너는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잘 놀고 성적도 유지하는 게 할 일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후로는 생활비를 저나 남편이 안 받을 걸 아니까 이제 직접 음식 재료나 생활용품을 장봐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래야 본인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죠. 또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아들과 날짜를 정해서 손잡고 동네 큰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곤 했어요. 그건 단순히 조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계약의 일종이었는데요.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하는 습관이 정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자기 전에 칫솔을 들고 아들 입을 열기 위해 한판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제안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빠짐없이 양치를 하면 삼촌이 문구점에 가서 승우가 원하는 거 뭐든 사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초코맛, 딸기맛 치약도 먹히지 않던 아들은
시동생과의 약속으로 인해 밥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 양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동생은 저희 집에 엄청난 도움이 됐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지성이가 학교 끝나고 동기들이랑 술만 마시면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제도 술 먹고 들어간다고 동기 자취방에서 자고 간다고 했었잖아. 괜히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민폐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말하며 좀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형이 동생 술주정 좀 받아줄 수 있지 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같은 집에 산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은 겁니다. 형하고 조카 그리고 형수 중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형수는 어렵나 보다 싶어서 괜히 시동생과 저 사이에 벽이 더 단단하고 높아진 것 같아서 씁쓸했는데 아직 그 벽이 허물어질 타이밍이 안 온 것일 뿐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밥만 안 치고 바로 약 먹고 잤거든요. 그렇게 땀 쭉 빼면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귓가에 소음이 들리면서 눈이 먼저 떠지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밤 11시가 되고 있었죠. 근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진짜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뭔가 떨그럭거리고 물소리도 살짝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싶어서 푹 자서 개운한 몸을 일으켜 나가봤더니 제가 일찍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밟히는 거 하나 없이 말끔한 거실 바닥을 밟으며 물소리 근원지로 향하는데 주방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묵묵히 뒤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는 시동생의 등이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 시간에 뭐해요? 아, 깨셨어요? 혹시 저 때문에 깨셨어요?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컸나 봐요. 죄송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거실도 도련님이 치운 거예요? 별로 할 것도 없었어요. 승우가 바닥에 장난감하고 책들만 치웠고 전 걸레질 한번 했는데요, 뭘. 아우, 도련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요. 과제도 많으면서. 이 정도는 당연히 같이 사는데 저도 해야죠. 제가 먹은 그릇도 있고 저도 거실 쓰는데 형수님은 가끔 제가 아직도 중학생으로 보이시나 봐요. 걱정 마세요. 집안일을 학교 공부에 지장 갈 만큼 하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형수님 식사 안 하고 주무셨잖아요. 아까 나가서 즉석 죽 사왔는데 데워드릴까요? 그럼 죽은 됐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줄래요? 왜? 저번에 도련님이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마다 라면 당번이라면서요. 잘 끓여서. 그 소문난 라면 나도 한번 먹어보게요. 순간 내 쪽에서 시동생을 어린애 취급하고 선을 그었나 싶은 생각에 충동적으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라면 끓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대로 맛을 내는 법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대파랑 다진 마늘 볶던 기름에 물을 붓고 콩나물에 청경채, 매운 고추 넣고 확 끓인 라면은 일단 냄새부터 소주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시동생이 라면을 다 끓이고 식탁에 내올 때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죠. 형수님,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아까 땀 쫙 빼고 푹 자니까 한결 개운해졌어요. 도련님이 끓인 라면이랑 소주 한 병 딱 마시면 더 개운해질 것 같아요. 도련님도 같이 한잔 할래요? 그러고 보니까 도련님 주민등록증 나온 지가 언젠데 같이 술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 말에 시동생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안 빼고 싱크대 쪽에서 소주잔 2개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처음으로 시동생과 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보다 제 속을 개운하게 만든 안주는 바로 시동생과 술김에 털어놓게 된 그동안 나누지 못한 대화였죠. 도련님은 졸업하고 세운 계획 따로 있어요?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나? 저요? 저는, 개인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이요? 무슨 구상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만 구상했죠. 그냥 나중에 돈 벌면 우리 가족들 다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돈 벌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사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뭐 사자 들어간 전문직도 있지만 의사하기엔 제가 피를 못 보고 변호사하기엔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진짜 꿈은 나중에 정말 돈 많이 벌면 넓은 땅 사서 거기 3층짜리 주택 지어서 저랑 형이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형수님한테는 제일 좋은 방 드릴게요. 나 좀 봐. 저 정말 형수님이 편해졌나 봐요. 이런 뻘소리도 하고. 근데 되게 기분 좋아요. 사실 전 늘 형보다 누나가 갖고 싶었거든요. 형한테는 비밀이에요. 그 양반 보기보다 잘 삐져요. 맞아요. 진짜 잘 삐지죠? 아휴, 손 많이 가게. 그래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결혼하고 거의 5년 만에 시동생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서로 스스럼 없이 고민도 털어놓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제가 남편과 싸우면 제일 먼저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이 시동생이 됐고, 시동생이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연애 코치가 바로 저였죠. 그렇게 시동생이 군대에 다녀온 뒤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무사히 경험과 커리어를 위해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시동생은 처음 받은 월급을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이 되는 돈은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에게 보냈고 남편에게는 현금 20만 원이 든 새 지갑을 그리고 제겐 향수와 함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죠. 아들은 그 당시 새로 출시된 게임기를 받았고요. 이렇게 시동생은 받은 것에 배로 마음을 갚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성공을 절대로 오로지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늘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이건 시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몇 년 후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은 회사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퇴사 후에 대학 선배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 선배가 사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삼아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먹고 자서 저희도 시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일상도 다 버리고 일만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행히 그 노고는 끝내 엄청난 결실을 맺고 말았죠. 처음에는 단 둘이서 시작한 사업이 나중에는 3명, 4명까지 늘더니 이내 번듯하진 않아도 직과는 분리된 사무실을 얻고 어느새 직업 수가 10명을 넘기더라고요. 시동생은 사무실 이전 때문에 저희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고 저희도 시동생의 초대에 사무실에 가봤었어요. 시동생이 처음 제게 꿈에 대해 말할 때 막연하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는 번듯한 사무실에 직원들을 10명 둔 현실로 실현된 걸 보니 저까지 현실 감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시동생의 사업은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무렵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이사 갈 집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시동생이 남편에게 이사 갈 때 보태라며 2억을 줬죠. 2천이 아니고 2억이요. 저나 남편은 놀라서 됐다고 네가 왜 그 돈을 주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시동생은 오히려 본인이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형, 이 정도도 나한테 도움 안 받으면 나 정말 무시하는 거야. 나 예전에 교복 입고 게임하던 어린애 아니야. 나 가족한테 이 정도 돈 줄 수 있을 만큼 성공했고
그리고 그 성공이 누구 덕인지 잘 알 정도의 머리는 있어. 형은 그때 형이랑 형수님이 나한테 같이 살자고 안 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돈 벌었을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받은 거 갚는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갚을 거고. 그러니까 내 은인 같은 형수님 모시고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승우하고 같이 살아. 승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동네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을 듣고도 차마 돈을 안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 돈은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아마 시동생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저희에게 보인 자존심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도움으로 저희는 살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정말 저희에게 2억이란 거금을 턱 내놓고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죠. 성격, 능력, 뭐든 빠지지 않고 완벽했지만 굳이 따지면 40이 넘어서까지 혼자였던 점이었을까요? 원래 20대 후반부터 30을 통째로 본인 회사에 투자했기에 누굴 만날 시간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또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빨리 형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장가 가서 아들, 딸 2명은 낳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농담으로 저나 남편에게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일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성격도 아니었네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 저녁을 함께 먹거나 아니면 시동생이 본인 집으로 초대해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대접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도련님, 언제까지 나한테 도련님 소리 들을래요? 쉰 되기 전에는 서방님 칭호 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까지 형하고 노니까 팔자에 여자가 있어도 생길 틈이 없죠. 나가서 또래랑 좀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그럼 시동생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형수님. 이러다가 할아버지 돼도 도련님 소리 듣겠어요. 저보다 승우가 먼저 장가 가는 건 아닌지 몰라요? 라고 했죠. 다행히 시동생은 저희 아들보다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이었는지가 문제죠. 시동생이 40 초반에 결혼할 여자라고 저에게 소개한 여자는 160cm 후반의 키에 늘씬한 몸매, 웃는 모습이 너무 싱그럽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뭔가 낯익어서 만나는 내내 어디서 봤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직업이 TV 광고 모델이었더라고요. 주로 케이블 채널 홈쇼핑 모델로 활동했는데 동서가 형님, 이게 제가 활동했던 사진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사진에 예전에 제가 홀린 데 샀던 자켓 화보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집안에도 방송물 먹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연예인 보는 듯 신기하기도 했고 또 애교 많고 부친성 좋고 심지어 외모, 능력 다 되는 동서를 보고 저희 시동생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하기만 했네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뭔가 동서가 선을 긋는 듯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대화 중간중간 선을 딱 긋는구나. 뭔가 개인주의적이다 싶은. 근데 뭐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고 사람이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그저 느낌뿐인 제 감상은 앞으로 일어날 대형 사고의 전조 단계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 후 동서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동네여서 얼굴도 종종 봤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서운하다 싶다가도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둘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시동생도 원체 일이 바쁜 사람이고 동서도 생기니까 사생활이 중요해져서 거의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됐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얼굴 보면 더 애틋하더군요. 동서도 저나 시부모님에게 참 싹싹하게 잘 다가오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궁금한 것도 많고, 뭘 하면 본인이 거두려고 나서기도 잘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시동생이 신혼 시절 얼굴이 확 핀 게 눈에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 가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어쩐지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알 바 아니고 당사자 둘의 일이지만 결혼 전부터 시동생이 신혼집 리모델링 할 때 다른 방들보다 아이방 먼저 만들 정도로 얼마나 빠르고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는지 알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동생에게 어째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온다? 라고 물으니 시동생이 정말 좀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몇 년째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불안해.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만약 그렇다면 민주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민주도 나만큼 아이를 원하는데.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걱정 말라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시험관도 있고 심각한 게 아니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동서와 의논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동생의 생일날, 시동생이 생일 당일에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조카랑 같이 오라고요. 그래서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시동생을 위해 운동복 몇 벌을 사서 갔죠. 요리를 좋아하는 시동생은 뭐 감바스니 샐러드 파스타니 하는 온갖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보니 점심에 같이 케이크에 촛불 켜고 친정에 갔다고 하더군요. 뭔지 모르게 살짝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시동생이 차려준 음식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새 컵이 필요해서 제가 싱크대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살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덕션 겉에 두껍게 코팅될 정도로 쌓일 기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방 안쪽에 들어가자마자 인덕션 주변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기름과 심지어 착색까지 된 게 주방 청소를 오랫동안 안 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는데 점심에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였으면 케이크가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냉장고를 포함해서 주방 어디에도 케이크 상자를 보지 못했어요. 불편한 생각은 작아질 줄 모르고 점점 짙어져 가는데 그 생각에 활용점정을 찍는 걸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방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생각 없이 눈길이 가서 보게 됐는데 와, 저는 혹시 동서가 야반 도주를 했나 싶더라고요. 드레스룸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방금 좀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뒤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저는 시동생과 몇 년 함께 살면서 이미 생활 패턴을 잘 알잖아요. 엄격한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군대 가기 전에도 늘 정리정돈이 몸에 배어있는 스타일이었는데 필히 이 엉망진창의 원인은 동서구나 싶었죠. 정신이 빠진 얼굴로 너저분한 방을 보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가득 쌓인 쓰레기통에 아래에 떨어진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포장지.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피임약이었습니다. 총 24알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포장이 텅 비어서 쓰레기통 아래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건 분명 쓰레기 맨 위에 있다가 떨어진 걸 테니 버린 지 얼마 안 됐다는 거고 꽤 오래 최근까지 복용을 했던 거죠. 순간 한쪽에서는 시동생이 혹시 본인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동서는 피임약을 복용 중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됐어요. 정말 몇 날 며칠 이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동서에게만이라도 말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동서와 식사를 같이 하자는 핑계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임신 생각이 전혀 없냐고요.
저요? 저도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아이 갖고 싶죠. 그 사람 나이도 있는데. 동서, 내가 본 게 있고 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번에 서방님 보러 동서 집에 갔다가 버린 지 얼마 안 된 피임약을 봤거든? 임신 문제야 당연히 부부의 일이고 삼자 개입 없이 둘이서 상의하는 게 맞는데 동서도 알잖아. 서방님이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근데 안 생기니까 혹시 본인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엄청 걱정하고 있어. 동서한테도 미안해하고. 동서가 만일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약을 복용한 거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서방님한테 털어놓고 상의를 해. 끝을 내든 의견을 조율하든 이대로 서방님이 본인 탓만 하면서 괴롭게 만들지 말고. 아, 우리 형님이 걱정하셨구나. 사실 이번 달에 제가 약을 먹은 건 맞아요. 회사에서 좋은 광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촬영이 6개월 후라서 지금 아이가 생기면 물거품이거든요. 저도 그 사람이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니까 지금은 당장 때가 아니라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말 못했던 거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 광고만 끝나면 정말 아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형님이 어린 서방님 생각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리고 동서의 말을 더 이상 의심하지 못했던 게 정말 반년 후 동서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죠. 시동생은 사업을 하고 첫 대형 거래를 성사했을 때보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도 퇴근 시간이 7시는 됐던 사람이 동서가 임신 후에는 5시에 조기 퇴근해서 집으로 가 혼자서 집안일 싹 다 하고 남은 시간은 동서 수발을 들면서 재택근무를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에게 연락해서 임신했을 때 당겼던 것, 절대 멀리해야 하는 거, 임신 달마다의 기분 변화 등등 예비 아빠로서 알아야 하는 건 모조리 다 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매일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들도 좋은데 아니 만약 딸이라면 이라고 심경의 변화가 임산부보다도 더 심했죠.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 설레했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던 와중 동서가 임신 26주 정도 됐을 때 임신을 하고 처음으로 시동생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그래도 임신한 동서를 두고 집을 비우는 게 마음이 안 놓인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안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데까지 온 거죠. 가기 전에도 제게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번 들여다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하고 그제야 출장길에 오르더군요. 그렇게 임신한 동서와 뱃속의 아이를 끝까지 걱정하며 떠난 시동생은 차마 본인 걱정은 못해나 봅니다. 시동생이 출장을 가고 이틀 후 동서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시동생이 하루 일찍 출장을 끝내고 서울로 오다가 접촉사고가 크게 났고 지금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 중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남편도 놀라서 바로 시동생이 수술 중이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부푼 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매달려서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남편 잘못되면 저 어떻게 해요? 저랑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패닉에 빠진 동서를 보면서 저 또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그렇게 든든하고 강철과도 같은 형이었던 남편도 끝내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동생은 사고로 인한 척추와 골반 수술을 비롯해 몇 차례 걸친 수술을 견뎌야 했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의식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은 터라 저도 다른 가족들도 안심을 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매일같이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의 곁을 지키려고 했기에 저도 그런 동서를 돕기 위해 자주 시동생의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시동생을 보면서 잠도 못 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동서를 보고 저게 사랑이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모두 연극이었다는 걸
세상에 누가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동서가 시동생 간병을 하면 제가 오후쯤 가서 교대를 하고 동서가 잠을 자고 쉬고 올 수 있게 했는데 그날은 좀 일찍 집에서 나와 다른 날보다 한두 시간 정도 전에 병원에 도착을 했거든요. 가기 전에 뭐 마실 거나 먹을 거 사갈까 싶어서 병원 앞에서 동서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시동생이 있는 병실에 갔는데 2인실인 병실에 딸랑 시동생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간호사분이 들어와서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되지만 동서라면 직접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대체 무슨 전화인지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일단 간호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동서를 찾았어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와서 혹시 환자복을 새로 받으러 간다 싶어서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비상구 쪽에서 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행여 동서의 목소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촉인지 문에서 가까이 들리는 웃음소리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한층 위로 올라가서 비상구 문을 슬며시 열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아래층으로 보이는 동서의 정수리를 발견했죠. 비상구 하나 아래층 벽에 기대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동서는 들고 있는 휴대폰 너머의 상대에게 세상 날티나는 말투로 말을 하는데 저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의외의 모습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원색적이고 속이 터지다 못해 녹아내릴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네요. 걱정하지 마. 아직도 눈 하나 못 뜨고 손가락 까딱 제대로 못하는데 깬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구실이나 하겠어?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반병신 된 인간 평생 나한테 수발 들라고 못하고 먼저 이혼하고 살 길 찾아가라고 하겠지. 여기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아. 세상 착한 척은 지들끼리 다 하거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한테 잘할 생각이나 해. 예전처럼 딴 여자한테 눈 돌리면 바로 나가리니까. 알겠어?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내가 너한테 두 번째 기회 준 줄이나 알아. 그거면 다야? 내가 돌아가면서 반병신 된 인간 재산도 가져갈 테니까 나 잘 모시고 살 준비나 하셔. 어? 아, 그래. 내가 아는 재산만 20억이야, 20억. 몽땅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갈 수 있겠지. 뭐, 못 깨어나면 몽땅이지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화인가요? 여기서 반병신은 누구고 착한 척하는 인간들은 누구인지 감이 오시죠? 착하고 애교 있던 동서는 사실 품 안에 독을 품고 있는 저열한 독사였던 겁니다. 당장 동서가 듣는 귀 상상도 못하고 떠들고 있는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후들거리는 다리를 다잡느라 차마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장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가 뛰어든다고 해도 몇 년 동안 저런 모습을 감추고 산 인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날은 가만히 잠자코 있었고 뒤에서 저 독사의 독을 몽땅 뽑아내 잡을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성금만 바로 준다면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줄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장담하더군요. 저는 바로 현금으로 성금을 치렀고 그렇게 2주 뒤에 흥신소 직원은 저희한테 정말 잘 찾아오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2주 동안 본인들이 쓸어모은 증거들을 제게 보여줬죠. 이건 둘이서 손잡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같은 차 타고 나오는 사진이랑 동영상, 그리고 이건 같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이 아파트가 이 남자가 사는 아파트인데 혹시 동서란 사람이 이전에 사실혼 관계 남자가 있다는 건 의뢰인분이나 가족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같이 거의 10년을 동거하면서 살았던데요. 혼인신고한 자료는 안 남았어도
사실로는 확실해요. 거기 있는 건물 관리자 한 명이랑 청소하는 여사님은 아직도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안 보여서 1202호 남자랑 이혼했나 했는데 한 2년 정도 전에 다시 보인다고 별거 하다가 합친 것 같다고요. 제정신이라면 아마 그 당시 제가 듣고 본 증거들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머리가 어지러질 정도의 정보들을 제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몇 번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저어도 증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제가 받아온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당장 사고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동생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반년도 훨씬 전에 제가 피임약을 발견했을 당시 이야기를 했고, 동서가 바람을 피우느라 임신을 늦췄을 것 같다라고 말하니 남편은 그때부터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동생 곁에서 세상 열려인 척 희생하는 척하는 동서를 끌어내서 아작을 내놓고 싶었지만, 혹시 그 전에 눈치채고 그 바람 피운다는 남자와 야반도주라도 할까 싶어서 일단 토끼를 토끼굴로 모으는 것 마냥 저희 부부의 덫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요새 동생 보느라 많이 힘들지 않냐고, 안 그래도 몸 관리 잘하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내일 집에 오면 재수 씨가 좋아하는 해물찜이랑 간장새우랑 해서 밥을 같이 먹자고 초대를 했죠. 동서는 그저 그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또 착한 척한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걸려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는 급하게 구한 간병인을 보내놓고 셋이서 이 중 한 명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찬을 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오고 한동안은 그 독사가 마음껏 처먹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임산부인데 배도 안 채우고 작기 미안하잖아요. 어느 정도 다 먹어갈 때쯤 남편이 먼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재수 씨, 요새 많이 힘들죠? 몸도 무거운데 아픈 사람 간병하느라. 그냥 평범한 사람도 몸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정말 고생이 많아요. 아휴,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제 남편이고 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참 가족이어도 대가 없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어렵잖아요. 아니지, 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20억이나 보장받으니까 당연한 건가? 네? 20억이요? 무슨 20억이요? 반병신 어차피 깨어나도 반병신일 테니 재산의 일부분은 본인 거고, 운 좋아서 못 깨어나면 몽땅 본인 거라고 좋아서 떠들었다며? 왜 시침이야? 남편은 침착하게 말하자는 저와의 약속도 있고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증거 자료를 던졌어요. 동서는 여기저기 그 사실혼이었다는 남자와 본인이 여기저기서 찍힌 사진을 떨리는 눈동자로 살피더니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은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실지 아는데 사실은요. 동서, 괜한 변명하지 말고 사실이나 말해.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지금 동서 부른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언제 태어나도 안 이상할 정도로 큰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 정말 우리 서방님 애야? 아니면 같이 10년은 살았다는 이 남자애야?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물으세요? 이 아이는 제 남편애 맞아요. 진짜 누굴 머저리 취급하는 거야? 동서 말처럼 우리가 착한 척할진 몰라도 머리가 동서처럼 비어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약 먹어서 서방님의 임신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애 생겼다고 했겠어?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정든 남자 애 생긴 거라서 못 지운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지금 당사자인 남편은 병원에 누워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난리세요?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네요.
제가 바람을 피웠든 이 애가 누구 애든 그건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렇게 제3자가 끼어들어서 사람 죽일 듯이 닥달할 게 아니라. 그 순간 이건 우리 일이라는 말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는 동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있고 저도 모르게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뺨을 맞은 충격 때문인지 한꺼풀 덮여있던 동서의 두꺼운 낯짝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동서는 악을 쓰면서 제게 휴대폰을 들어보이면서 말했죠. 이게 어디서 손을 들어? 나 모델이야, 이 추녀야. 넌 낯짝이 두들겨 맞든 아니면 피장파장 다를 게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내 밥벌이고 내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감히 그 재산에 손을 대? 그래, 어디 한번 그 대가 치러봐라. 너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확 고소할 테니까. 고소해라, 고소해. 당장 간통죄만 폐지 안 됐으면 콩밥 먹었을 인간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리고 네 재산? 그거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똥값 될 거다. 특히나 너같이 인성이 썩어 빠진 애는 그 썩은 인성에서 나는 악취가 밖으로 나와서 밖에 껍데기도 오염시킬 테니까 어디 서방님하고 이혼하고 혼자서 썩은 껍데기 두르고 잘 살아봐라. 그 썩어 빠진 껍데기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 참 새로운 경험은 동서라는 인간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동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끝까지 시동생이 사고가 난 후에 잠깐 예전 남자를 만난 것뿐 아무 사이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도 시동생의 아이라고 했지만 그럼 혈액 검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저와 남편의 의견은 반색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거부하다니. 죄가 없다면 과연 이랬을까요? 참으로 씁쓸하고 슬펐던 건 그 사건 후 시동생이 깨어났을 때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시동생이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막 깨어난 지 며칠이 안 돼서 아직 현실이 구분이 안 가나 했는데 사실 동서가 누굴 만나고 있다는 느낌은 임신 소식을 듣기 이전에 본인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동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시동생은 그 임신이 어쩌면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고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아닐까 싶었대요. 그래서 더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었다 살아나서 듣는 소리가 아내가 외도를 했고 뱃속의 아이도 본인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니 본인이 너무 바보 같고 절망스럽다고 하더군요.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난 시동생이 바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물론 그 분노의 대상은 동서였고요. 동서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출산을 위해 수술대 위에 눕기 직전까지 이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전까지 저와 남편의 감시와 만류에도 어떻게든 시동생이 있는 병원에 찾아와 당신 아이 맞다고 난동을 부려서 병원 경비에게 끌려서 쫓겨났었거든요. 시동생은 그 꼴을 보고 침착하게 그래도 바람을 피운 건 맞지 않냐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출산 당일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동서가 아무리 무고하다 외쳐도 시동생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기에 친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는 당연히 시동생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10년 동거한 그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동서도 태어난 아이 친아빠가 누구인지 도박을 한 건 아닌가 싶어요.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 본인도 헷갈릴만 하죠. 시동생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동서가 외도를 했다는 명확하고 숨쉬는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은 복잡하지 않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에서 동서는 시동생에게 아이는 아이 아빠에게 맡길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매달렸다고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알겠다고 할 모질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시동생은 가차없이 동서, 아니 그 동서였던 그 머저리를 거의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아냈죠. 이건 여담인데 나중에 흥신소에서 추가 정보를 구해와서 제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제가 흥신소에 의뢰를 하면서 동서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 사진 속 동서의 부모님이 동서의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동서가 따로 구한 대역 아르바이트 배우였다는 거예요. 원래 친정도 저나 시동생에게 말했던 동네가 아니라 한참 떨어진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홀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하네요. 몸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도 잘 못 나오신다고요. 진짜 허언증이 심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본인이 진실인 것 마냥 찰떡같이 믿는 걸 넘어서 아예 그 거짓말로 꾸며진 세상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곳에 산다는데 동서가 딱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와 가족 시동생도 동서였던 인간을 고소해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지만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빼곤 마땅히 형사 고소할 건덕지는 없다고 했고 시동생은 재산 분할과 그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성엔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도 쓴 걸 잘라서 또 쓴다고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매달리는 동서의 소식을 들으니 본인이 판 무덤에 들어가 스스로 지옥을 마땅히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후 그 남자하고 사는 건 아닌가 했는데 홀어머니가 사시는 친정으로 갔다는 걸로 봐선 그건 아닌가 봐요. 아마 그 여자가 사고가 난 시동생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 그 남자랑 재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무일푼으로 쫓겨났으니 그 돈이 없는 걸 알고 그 남자도 여자를 버린 건 아닌가 싶네요. 그 여자는 시동생을 뜯어내려고 했고 그 남자는 역으로 그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참으로 더러운 순환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그 고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시동생은 지금도 남은 재활치료를 해내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동생은 이혼 후 제게 다시 도련님으로 불려야겠네요. 라고 쓰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는 도련님 소리 입에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 안 계시면 그냥 나도 지성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웃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사건 후 시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다시 본인 회사와 저희 집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이혼 직후에는 자주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정말 걱정 말라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한동안 그냥 전화 연락만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걱정할까 봐 매번 오늘은 뭘 먹었는지 가족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동 중이면 차가 막힌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마신다 등등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겪은 일도 감당하기 벅찰 텐데 걱정할 가족을 위하는 모습만 봐도 시동생은 정말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짙어져 가네요. 아까도 이 기억을 짜내가면서 사연을 써내려 가는데 시동생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녁 뭐 먹을지 골라달라고요. 제육볶음이랑 부대찌개 중 골라달라고 해서 집에 그것보다 맛있는 감자탕이 있으니 먹고 가라고 했네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서도 시동생은 제게 종종 교복을 입고 고개도 못 들던 어린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큰 인생의 파도를 스스로 묵묵히 넘는 어른이라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그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없을 테니 저도 다른 가족들도 옆에서 끝까지 남아서 힘을 줘야겠죠.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딱 한 번씩이라도 파도를 넘는 제 시동생에게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저도 구독자 여러분이 그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오히려 즐기고 손쉽게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